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력 주자들이 이번 주 줄줄이 출마 선언을 계획 중인 가운데 출마 자격이 돌발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당사자인 황교안 전 총리는 출마에 문제가 없다며 정면 돌파를 택했지만 경쟁자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조혜주 선관위원 임명으로 촉발된 여야의 대치는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면서 2월 임시국회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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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황교안 전 총리 출마 자격을 두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비를 3개월 이상 내야 책임 당원이 되고 책임 당원이 돼야 전당대회를 나갈 수 있다. 근데 이 규정 자체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당대표 선거에서는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은 없지만 예.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책임당원 자격이 있어야 피선거권이 부여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어요. 예.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이 되면 당대표 선거에도 자동으로 다 적용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황교안 전 총리가 뒤늦게 결심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만약에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은 이런 논란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했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소한 당원 당규에 지금 출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도는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두 가지 이유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어설프거나 또 하나는 오만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는 그건 캠프 내에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두 가지도 되게 안 좋은 거네요. 네, 뭐 왜냐하면 이렇게 논란이 제기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제가 논란을 제기한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안에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둘째로는 내가 들어가면 뭐 다 되겠지라고 하는 당내에서 황 전 총리를 끌어들이는 누군가가 뭐 일부 친박계 의원들의 이름이 다 공개되고 있지만 예. 그 의원들이 황교안 전 총리 정도면은 뭐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 이런 게 논란을 좀 자초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지금 한국당이 굉장히 조금씩 나아지긴 했지만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긴 힘들지 예.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꼬투리가 되면은 전당대회 자체도 굉장히 네거티브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의 결과입니다. 법은 정치의 결과예요. 예. 그런데 정치하는 데 있어서 법이 전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규정의 경직성을 막기 위해서 네. 사실은 단서 조항들을 계속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은 일정 정도 예외를 인정해주는 그런 규정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막 이런 걸로 공격을 하고 그걸 수비하고 이렇게 가면은 전당대회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모처럼 새로운 희망을 갖고 있는 당원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사실은 이 규정의 자체의 의미를 봐야 하는데요. 지금 당원 자격을 일정 정도 이상으로 하겠다라는 취지는 결국 급조된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유권자로서의 자격을 가졌을 때 예. 민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걸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출마를 못하는 용도로 활용을 한다라는 거는 취지에 벗어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논쟁이 계속돼가지고 초기에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게 되느냐. 그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는 뭐 어찌됐든 보수 진영을 얘기할 네.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논쟁 자체가 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계속 화두를 던져가지고 해야지 전체가 굉장히 사는 게임으로 가는데 이렇게 시작하면은 더 서로를 죽이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모처럼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더 큰 혼란을 만들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좀 지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 그리고 문제의 당사자 이 문제를 심판해야 되는 사람,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희가 다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칙을 지키려면 둘 다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살려주려면 둘 다 살려줘라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똑같은 처지인데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안 되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형평성을 잃어가지고는 이거는 공당이라고 할 수가 없다. 당원 앞뒤를 잘 보시면 답이 다 있습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당헌 당규 그 자체를 갖다가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일종의 말하자면 그것을 지키자는 이야기를 갖다가 형식주의적인 그런 논리로
치부하는 것은 그것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용납을 못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말을 서로 다 아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편파적인 이야기가 먼저 나와버린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의 논란을 지금 더 이게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황교안 전 총리가 자격 시비에서 벗어나려면 내일 당선관이 유권 해석을 통해 피선거권을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앞서서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 이야기를 권유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만약에 유권 해석에서 인정이 나온다면 그대로 비대위에서 받을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논란은 어찌 보면 황교안 전 총리가 넘어서야 될 가장 먼저 시작된 검증 무대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상대 후보 쪽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문제니까 네. 결국 뭐 그 과정에서 일부분 상처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큰 틀 안에서 당 입장으로 바라보면 지금 사실은 전당대회 때 뭐 히든 카드든 뭔가 이렇게 카드도 있고 또 전당대회가 좀 오래간만에 좀 활기가 좀 있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황교안 전 총리가 안 된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 오세훈 전 시장도 안 된다는 얘기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뭐 전당대회 날짜 직전에 이제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지만 어찌 보면 출마 선언을 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또 책임당원이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지금 이른바 가장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경쟁을 많이 해야 될 두 후보가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른다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는 뭐 컨벤션 효과를 누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결국은 허용할 수밖에 없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교안 전 총리 쪽에서 지금 너무 꽃밭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황교안 전 총리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이나 또 이 보수의 색깔을 좀 드러내야 한다는 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좀 떨어졌고 당 지지율도 올라갔고 이쯤이면은 뭔가 도전해서 가면 다시 뭔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했을 수는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자기 눈에 꽃밭일 수 있지만 그게 또 지뢰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서 이번 전당대회가 끝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 얼굴로 다음번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 갸웃갸웃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러니까 꽃밭에다가 부비트랙 같은 거 설치 안 하거든요. 지뢰밭에다가 설치는 안 하거든요. 꽃밭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이렇게 검증 무대를 하나하나씩 통과해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전당대회 본격적으로 출마하고 움직일 때 상당히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고 다른 후보들도 출마 선언을 막 하게 되면은 네. 그때 가면은 진짜 총선 줄 세우기 하고 대선 줄 세우기 하는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이 자유한국당이 국회 앞에서 본관 앞에서 규탄 대회 할 때 당원들 앞에서 동료 의원들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게 사실상의 데뷔 무대로 그렇죠. 보였고 오늘 지금 또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린 영상 보면 뭐 규정이야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난 출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미리 결정짓고하는 듯한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정 자체를 바꿀 필요는 없죠. 예. 사실 기존에 있는 그 규정 가지고도 26조인가 그렇죠. 예, 충분히 돌파할 수 있고 돌파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도 그런 예가 해석 굉장히 문제 많았어요. 정도로? 예, 예전에도 적용되는 예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예외적으로 얘기하기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거시기한 부분이 있는데 어찌 됐든 저는 황교안 그 지금 전 총리께서 나와가지고 이걸 당원 당규 얘기하면서 하는 것들은 정치적 문법에 맞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뒤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정당성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논쟁 자체는 결과적으로는 황교안 후보에게 굉장히 큰 플러스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매를 많이 맞는 사람이 강자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것만 돌파를 하면 훨씬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고 게다가 지금 문제 제기한 김진태 의원은 원조 친박이라고 대표적인 친박 의원입니다. 후보입니다. 그런 사람이 공격을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친박의 그 딱지도 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사실은 이건 굉장히 본인한테는 호재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그야말로 본인의 몫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하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결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승복을 하고
더 좋은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는데 아직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 우려를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황교안 전 총리가 조금 타이밍을 늦춰서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 보수대 통합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기도 했었고 그랬지만 황교안 전 총리가 결국은 당에 다시 친박 색깔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예. 다음번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바로 또 대선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럴 경우에는 당을 이른바 이제 황교안식으로 친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줄 세우기를 할 가능성이나 그런 우려에 대해서 아마 비박계나 복당파는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바로 홍준표 전 대표 그동안에 이리저리 재면서 출마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거든요. 예. 근데 출마 쪽으로 기울어지거나 김무성 전 대표도 자꾸 얘기를 지금 얻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번 전당대회가 그만큼 중요해졌다고 하는 얘기가 되고 다시 개파 간의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당에 과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나 예. 갸웃갸웃하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발언도 좀 짚어보자면요. 뻐꾸기처럼 남의 둥지에 알 놓으러 왔다 이렇게 비판도 했고요. 또 누명 쓰고 쫓겨난 조강지처 누명 벗겨지면 다시 들이는 게 도리다. 이건 좀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본인이 보고 조강기 계신가요? 저런 얘기인가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어. 사실은 상대적인 건데 황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금방 들어온 거고 예.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갔다가 들어온 거잖아요. 예. 결국 당을 계속 지켰다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누가 누명을 씌웠다는 건지. 저도 그 부분 예. 그러면 누명을 씌운 게 당원입니까? 아니면 국민입니까? 결국은 책임지고 나갈 때는 예. 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반성도 하고 그 민의를 받아가지고 뭔가 다른 메시지를 던지든가 해야 하는데 그거를 누명이라고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좀 미래지향적인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현실적으로 이렇게 경쟁을 함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선점하는 효과는 있겠죠. 뭐 당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네. 선점 효과는 있었지만 누명 부분에 있어서는 더 숙고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이런 발언 좀 짧게 한번 견해를 밝혀주시죠. 뭐 방금 전에 해석을 다 해주셨으니까 예. 제가 뭐 굳이 덧붙일 얘기는 없지만 예. 뭐 홍 전 대표 입장으로 가서 좀 해석을 해보자면 그런 거죠. 누가 봤어도 선거에선 질 수밖에 없었다. 그 탄핵 프레임이 그대로 작동하는 선거에서 나는 열심히 하긴 했지만 나 말고 선방했다라고 예. 생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뭐 선방했다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예. 워낙 선거 결과가 참표로 나왔기 네. 때문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그 돌을 나한테만 다 던지는 게 맞느냐 이런 게 첫 번째로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그래도 그 돌멩이 맞아가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세훈 전 시장은 나갔다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책임별로 안 졌던 거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른바 친박 내에서는 제2의 박근혜라는 얘기까지 듣는 네. 분인데 그렇게 지금 탄핵 문제나 이런 데에 있어서 정치적인 뭐 언급까지 해가면서 지금 뭐 노골적으로 반대한다는 목소리는 내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은근히 반대하고 있다는 뜻을 비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통령 권한대행 끝나고 난 다음에 사인으로 네. 돌아갔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뭐 하다못해 태극기 집회나 이런 데까지 나가가지고 자기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라면 모르겠는데 네. 가만히 있었지 않았느냐. 네. 난 모든 거 다 맞으면서 내가 지금 다 맞고 갔는데 네. 그리고 나한테만 상처를 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툼의 장소 국회로 가보시죠. 2월 국회 코앞이고 할 일이 정말 많은데 여야 대치는 갈수록 극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릴레이 단식 농성, 물론 지금 단식은 빼긴 했는데 웰빙 단식이라는 조롱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자유한국당의 5시간 반짜리 릴레이 단식쇼는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본업에 충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여당이 1월 국회 내내를 침대 축구로 일관했습니다. 지금 1월 국회에서 채택하기로 한 고용세습 국조계획서도 채택하지 않고 또 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손혜원 국정조사에 대해서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당이 이에 대해서 답할 때까지 저희는 릴레이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싶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분색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리 당략을 위해서라면 양당이 어찌도 그렇게 호흡이 잘 맞는지 혀가 내둘릴 정도입니다.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 대해서 누구보다 반가워하는 것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아쉬운 게 많습니다. 안타까운 게 단식이라는 게 굉장히 엄중한 정치행위고 야당의 최후의 보루고 사실 단식을 하면 모두가 다 집중해서 좀 숙연해지기도 하고 이런데 지금 상황은 조롱의 대상이 되거나 또 한쪽에서 조롱을 하거나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예. 사실은 이 큰 야당에서는 진짜 호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상황을 이 작은 말실수 하나 가지고 다 전복시켜 버렸어요. 결국은 디테일에 민감하지 않은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 당무에 굉장히 그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인데 그거는 역으로 보면 당무에 익숙했던 분들은 당원이나 국민들한테 선택을 못 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장단점은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애정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일정 정도 축적의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을 하기에는 아직 여당 체질이 강하고 그래서 진짜 야당을 해야지 여당이 될 수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건데 사실은 지금 혼란이 한 2년 동안 엄청난 혼란이었어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렸는데 이제 조금 정신을 하다가 뭐를 해보려고 하니까 또 사고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도 일정 정도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다음 내년 총선에 이런 것들이 축적돼가지고 무슨 결과를 냈을 때 그때 평가할 부분이지 지금 섣불리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 단 문제는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직을 물러나라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축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다른 대안이 있으면 모를까. 그러나 적어도 최소한의 사과나 아니면은 이런 어떤 조치나 야당이 다른 당에서 주문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뭐 대응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말에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에 들어오고서 뭐 연말에 국회로 조국 수석을 불렀을 때부터 좀 한국당 대응 전략이 많이 아쉽다는 지적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뭐 그 이전 거는 어찌 보면 사실 지금 야당한테는 굉장히 호재가 많았던 국면이었던 거죠.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쭉 넘어올 때 주로 국정을 다 야당이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여당은 여당 스스로 뭐 하다못해 김태우 수사관 문제라든가 신재민 전 사무관 문제 그리고 이제 손혜원 의원 그리고 조혜주 선관위원 이렇게 해서 계속 논란을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야당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을 확 야당 쪽으로 더 끌고 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호재를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정타를 못 때리는 거예요. 자꾸 장타를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호재가 있고 그게 올 때 이걸 한번 휘둘러가서 너무 세게 빡 해서 홈런을 때려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대로 딱딱만 때려주기만 했어도 야당 입장에서는 훨씬 더 정권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었는데 그걸 자꾸 더 크게 불려서 더 크게 해서 한 방에 그냥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 문제도 결국은 국회까지 불러내서 뭐 했지만 크게 소득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조금만 더 차분하게 접근했으면 더 나을 뻔했다고 생각하고요. 손혜원 의원 건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고. 근데 거기에다가 조혜주 선관위원 문제까지 딱 있으니까 어찌 보면 명분상으로 야당이 앞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논쟁이거든요. 이럴 때 국민들 보시기에 야당이 좀 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까지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는데 여기에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딱 꺼내지니까 또 노는 거야? 또 특혜야?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단식 문제가 딱 나오니까 그냥 희화되고 조롱거리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좀 당을 다 한번 딱 가다듬고 정치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주도권을 발휘하고 나머지 야3당하고 같이 좀 얘기하는 모습 보이고 그러면서 오히려 여당을 좀 더 흔들기도 하고 이러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식하겠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내세우다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 실수를
유발한 효과가 자충수를 났다. 둔 꼴이다. 뭐.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지금 여권이 그렇게 좋아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 때도 정윤회 최순실 그 게이트 때 사실 국회에서 국정조사할 때 당시 야당, 지금 여당이 그렇게 잘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그때 여당이 좀 오만해져서 총선 때 내부적으로 극한적인 투쟁을 하다가 결국 총선이 지고 국회 권력 뺏기고 탄핵까지 가는. 그래가지고 이게 그때 당시에도 박근혜 정부는 참 야당 보기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야당의 헛발질이 여당에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안심하게 하는 거. 그렇죠. 아니 뭐 그게 전략적으로 그랬다는 거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여당에서 이 고비를 어떻게 잘 활용해가지고 정말 탄탄하게 국정을 운영하느냐 그럴 생각을 해야지 이걸 조롱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숨 돌리고 더 오만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년 총선 때 틀림없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상황을 여당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너무 좀 좋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뭔가 20년 집권하겠다면서요. 그럼 20권 집권하려고 하면 지금 몇 년 동안 탄탄히 다져야죠. 그러려고 하면은 정말 국민들하고 잘 호흡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걸 잘 하고 내분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뭔가 계속 그 드라이브를 걸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국당의 이런 보이콧, 릴레이 농성의 발단이 된 건 결국 조혜주 선관위원 임명 문제인데 저는 좀 기본적으로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아니 본인에게 조혜진 위원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굳이 청와대 인사 라인을 불러서 하는 것보다 본인에게 물어보고 그때 활동했던 기록을 지금 단시간 시간에 찾는 게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야당 주장하고 집권 여당, 민주당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섣부르게 그거를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결론 내긴 좀 어렵다고는 생각하는데 야당의 논리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건 분명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백수안에 이름 달랑 한 명 들어가 있는데 공명선거 특보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선관위원 상임위원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서 이런 사람을 임명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예요. 인사청문회 연다고 했는데 결국 파행으로 참석 안 하는 바람에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인사청문회 자리에다 불러다 놓고 사실 선관위원 상임위원 자리에 인사청문회 한다 그러면 언론에 생중계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자리에 놓고 당신 거기 그때 뭐 했느냐부터 시작해서 추궁하다 보면 실수도 나올 수 있고 야당의 주장을 검증할 수 있는 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무조건 집권 여당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딱 잘라가지고 그 다음엔 안 돼. 임명하면은 끝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40일 정도를 그냥 묵혀뒀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 자체의 행위가 청와대에서 볼 때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반대할 의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임명해야 돼. 문재인 대통령 임명 강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정에 있어서 명분을 좀 더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청문회가 일단은 열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더라도 의혹이 가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더라면 이렇게 반론이 나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을 드려서 청와대에서도 조혜주 위원을 임명하는 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한국당에서 저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하면 아니 청문회 가서 한번 조혜주 위원이 얘기할 수 있는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져야겠다. 그리고 한국당이 나중에 뒤늦게라도 이럴 래 한번 해보자라고 할 때 그걸 받았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은 있죠. 그러나 이건 본질적으로 여야 협치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단독으로 하지 말아야 할 법안은 선거법입니다. 임명 단독으로 하지 말아야 할 거는 어떻게 보면 선관위원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챙겨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내년 총선이 여야가 운명적으로 굉장히 엇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선거고 그것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특정 캠프의 특보였다? 그거를 누가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불러다 놓고서 따져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는 청와대에서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그게 이름만 들어갔다고 해도 예. 이런 분란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붙이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야당하고 협치를 좀 던져버린 거다. 이렇게 야당에서는 그렇게 느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극한 대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감수하고 임명을 한다라고 하면 그 책임은 어떻게 보면 청와대 인사 라인에서 받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지금 이 상황에서 해결될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다른 군소 야당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대 양당 여당과 제1야당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국회를 또 그냥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지금 군소 3당이 얘기하는 선거법 문제에 대해서 회피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만 얘기하는 건데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국회가 얼마나 비생산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우리 정치권 자체가 얼마나 소모적이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여야를 떠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기기 전에 민병두 의원 이야기도 잠깐만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논란이 된 이유가 결국에는 조혜주 의원 이름이 그 선거 백서에 들어가서잖아요. 네. 그런데 해명을 내놓은 게 공명선거 특보라는 게 없고 특정 분야의 특보들이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신청서도 없었고 임명장도 없었고 추천인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선거 백서 자체가 좀 몇 달 뒤에 한두 명이 언론 보도를 취합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오류가 생긴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믿기가 좀 어려운 해명으로 보여요. 네. 그건 맞는데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잖아요. 뭐 우리 언론사에서 기사 쓸 때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오탈자를 잡아도 한 10명 정도가 들여다봐도 못 찾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씌었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실수도 사실 배제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거꾸로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이거 당시에 이렇게 됐고 우리가 이거 실수였어라고 말하는 것도 참 창피한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얘기는 진짜 실수였던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청문회 자리에다가 불러다 놓고 예. 하나하나씩 캐다 보면 사람이 거짓말하면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잡아냈더라면 훨씬 더 야당의 좋은 명분이 되고 야당한테 훨씬 더 야당의 말에 권위가 부여되면 그러면 사실 대통령이 임명하기 더 어려워졌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진짜 우리가 실수인데라고 하는 입장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진짜 실수인데 이거 실수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말도 안 듣고 우리 얘기는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임명 강행해야지 이런 명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찌 보면 서로 간에 지금 청와대와 여야 관계에 신뢰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되고요. 소통한다고는 얘기하지만 소통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한 사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손혜원 의원 논란에 이어서 장제원 그리고 송은석 의원까지 이해 충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간략하게 지금 어떤 사안인지 시청자분들께 설명 좀 해주시죠. 송 의원은 김천 출신이잖아요. 예. 김천 출신에다가 김천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자기 지역에 제2대전역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정부 예산을 들이고 법제도 만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그 역사 앞에 자기 집안에서 하는 건물이 4층짜리 상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한국당의 예결위 간사였습니다. 예. 그 상황에서 역량강화대학이라고 하는 정원을 한 10% 줄이면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예산 지원을 늘리고 그런 그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더 높여줬다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사실은 손혜원 의원하고 같이 물타기 하기에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서 자유로울 사람 전혀 없습니다. 물타기로 일단 생각을 하셨네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면 지역에 근거가 없는 낙하산 인사가 되거나 그러면은 지역에 무슨 건물이 있을 리도 없고 그리고 지역 관리를 안 하는 사람이면 더 자유로울 거 아니에요.
모든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로비를 하고 그게 자기 직업인 거예요. 예. 국가를 상대로 로비를 하기도 하고 법안을 통해서 로비를 하기도 하고 예산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그게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들이대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손혜원 의원 같은 나경원 대표도 얘기하지만 이거는 이해충돌 문제가 아니라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 고발돼서 검찰 수사하는 것들은 이해충돌이 아니라 권력남용이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을 해가지고 논의하는 거를 좀 흩어놓기 위해서 이런 이해충돌의 사례들을 계속 이슈화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여당 의원도 아니잖아요. 지금 손혜원 의원은. 무소속이죠. 예. 그런데 여당 의원이 아닌 의원을 위해서 국회의원 전체를 지금 망신 주고 이런 국회의 권능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노력을 왜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도 참 안타깝고 좀 우려스럽고 그렇습니다. 평론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뭐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투기와 다른 의혹은 구분해서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뭐 계속 얘기를 해왔던 입장이고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태가 올 줄 알았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전에도 뭐 다른 데 가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했는데 첫째로는 저는 언론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언론 보도가 무차별적인 의혹을 제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들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부동산 투기하는 문제와 문체위 간사로서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 문화재 관리 왜 이거 안 됩니까라고 얘기했던 거 이 사실들을 다 손혜원 의원과 관련해서 뭐 땅이 어디에 있다부터 시작해서 연결해서 모든 걸 다 의혹이라고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이러고 나니까 이해충돌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예. 하다못해 예를 들면은 서울 강남 3구에 집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요즘 뭐 부동산 가격 많이 올라가는 국회의원들은 국토위원 하면 안 돼요. 이해충돌이겠네요.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역에서 건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 지역 예산 따가겠다고 하고 지역에 도로 뚫겠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그 도로 주변에 땅 갖고 있거나 건물 갖고 있으면 다 걸리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왔던 논란을 좀 구분해서 손혜원 의원이 투기 의혹이 있다고 하면 투기 의혹과 투기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뭐가 있는지에 좀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무차별적으로 손혜원 의원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의혹이다라고 해서 밀어붙이고 나니까 그러면 다른 국회의원들은 아무 문제 없는 거야라고 하는 꼬리표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이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에요. 예. 그때 김기식 전 금감원장 해외 외부성 뭐 외워 나갔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문제 많이 지적됐습니까? 그리고 나가서 보니까 나중에 여야 막론하고 의원들 다 갔다 왔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안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과도했다고 하는 부분은 좀 차분하게 과도했다고 지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밀어붙이고 나니까 다른 국회의원들도 계속 질문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 면에서 저는 언론 보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문제들도 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해충돌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국회의원은 그 가능성들은 항상 상존하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은 이번에 문제가 됐다고 하면은 이해충돌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좀 한 번씩 들여다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손혜원 한 사람만 다 뭐 문제가 있다고 하고 예. 하다못해 서영교 의원 문제라든가 지금 자유한국당 뭐 홍일표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쭉 재판 거래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입속 닦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당연히 이런 문제들은 저는 이번 기회에 만약에 문제들이 제기되면 다른 문제도 있다 그러면 끄집어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외유성 연수든 외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룰을 만드는 작업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해충돌 방지에 있어서 그동안에 국회의원들이 뭔가 부실하거나 아니면 소홀했던 점이 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좀 스스로 정리하는 작업을 좀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사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부분이 논란이 되면서 김영란법 입법 당시에 이 부분이 빠져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또 논란이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의견이 다르신가요? 아니 법률 만드는 중이 아닙니까? 사실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법률이 없다고 해도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모든 것들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장롱에 있던 해법들을 다소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입법을 계속해야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감당이 됩니까? 얼마나 많은 그 잔수들을 많이 나올 텐데 그때마다 입법을 통해 가지고 한다는 건 저는 현실적인 대안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여론에서 비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본인들이 좀 창피하고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밀타기가 안 좋은 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그렇다고 하니까 창피해야 할 사람이 창피해야 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 보도는 사실 뭐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손혜원 의원과 다른 의원들은 같이 비교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지역구가 아니잖아요. 예. 지역구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칭찬받아야죠.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지금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지역구에 가지고 딴 의원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칭찬받을 일이에요. 예. 그러나 이거는 자기 지역구도 아닌데 와가지고 오지랖 넓게 그렇게 하니까 이건 그러면은 자기 사익을 위한 거 아니야?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대응 자체가 너무 야당이 얘기했듯이 오만방지한 대응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금방 끝날 수 있는 문제를 일주일 넘게 지금 거의 열흘 넘게죠, 지금. 이렇게 끌려가는 거는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염치 없고 부끄러워할 수 없는 국회의원들이 문제지 법제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뭐 더 전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더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상임위 활동이라는 게 꼭 뭐 지역구와 관련이 돼 있어야 상임위 활동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자기 지역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훨씬 더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손혜원 의원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건물을 샀다, 땅을 샀다고 하는 게 뭐 모르는 갑자기 등장한 사실이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네. 본인 스스로가 목포에 대해서 계속 애정을 드러냈고 내가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너무 자랑스럽게 많이 얘기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심이나 이런 것까지 저는 폄훼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목포에서 그 문제가 충돌해서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다른 의원도 그럴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모든 의원들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물타기 용도로 쓴다거나 이거는 저는 뭐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의원들이 이번에 한번 다시 점검하고 이럴 기회로 좀 삼아야 되고 손혜원 의원 문제 제기됐던 것 중에서 CCBB를 가릴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저는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